미중 관계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중대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포대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지 여부에 따라 신냉전 시대로의 전환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관계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미국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경찰관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이 숨진 사건이 발생해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글쎄요, 미국이 지금 뭐 나름대로 셧다운을 벗어나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항의 시위라는 좀 변수가 생긴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변수 중에 변수가 됐죠. 왜냐면 뭐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죽는 사고가 됐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또 굉장히 폭발력을 갖고 지금 퍼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그 여론조사는 또 뭐 그다지 네. 이 뭐 시위의 그런 어떤 폭력성을 반영을 안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오늘 아침에 나온 거를 보면요. 지금 42대 42였다고 네네. 저 4월 달에. 근데 네. 그게 40대 48로 바이든이 이겼다가 지금은 46대 51로 좁혀들었는데요. 놀라운 숫자가 나왔어요. 뭐냐면 스윙 보터,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왔다 갔다 하는 네. 거기 투표권을 갖고. 15개 주가 트럼프가 7%를 이겼어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보니까 미국의 어떤 특색 중에 하나가 어떤 위험이라든가 전시사항이라 그럴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뭉치는 부분, 그다음에 군을 지금 뭐 배치하겠다는 등등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지시사항을 조금 요망하는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대선하고만 대비해 봤을 때는 크게 네. 지금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에 대해서는 흔들림은 영향이 없을 없는 거다. 그런 숫자가 오늘 보여서 좀 의아해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경찰이 이 조지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 언론에 노출이 됐고 영상이 나가면서 좀 상당히 강압적이었고 또 뭐 죽겠다 그렇습니다. 힘들다 살려달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과정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 그걸로 해갖고 이제 피해자가 지금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어갖고 예.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 네, 게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이 현재 상황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미국 전체 지금 실업률이 증가가 되고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이 불만이 지금 표출이 되는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 문제라든가 혹은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간단한 이슈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뭐 전역에서 막 시위가 막 불붙듯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지금 1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5.8로 나왔잖아요. 코로나 지금 근데 본격적인 영향은 아마 2분기 데이터에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2분기에 크게 터졌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더 안 좋게 나올 거라 보고요. 근데 흑인 문제는 미국에서 항상 존재하는 인권 문제였고 이번 코로나에서 또 사각지대가 흑인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의료보험이 굉장히 가입률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역대 몇 번 이런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저런 거 보면은 사실 중국에서 지금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돼서 네. 이러고 이제 그다음에 중국은 인권을 없다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비판이 나오고 근데 있고. 사실 그걸 저런 사태를 보면 미국이 그런 자기 나라 문제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러게요. 의심할 정도로 인권이 문제가 된 사안이기 네, 때문에 네, 의심할 정도로 사실 피차일반이 아니냐. 이게 항상 오래된 문제잖아요. 미국 그렇죠. 문제 이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인권에 대한 비판을 할 만한 자격이 미국에게 있냐라는 네. 또 지적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네. 지점이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사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원래 6월에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9월로 좀 미루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 러시아, 인도 등을
초청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냥 논의를 하자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미국이 약간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좀 포위하는 뭐 연합 세력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원래 6월 25일, 26일 양일간 하도록 그렇죠. 돼 있었는데 이제 9월 달에는 건 유엔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오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 G7을 6월 25일, 26일 하면 참석할 나라가 일본하고 불란서밖에 지금 참석 의사를 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불참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저렇게 이제 외연을 확대하냐면 요번에가 의장국이에요. 의장국은 자기네 마음대로 비회원국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 미국이 의장국인데 이건 지금 이제 의장국이죠.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이 부른 있으니까 거다. 좀 늘렸는데 근데 늘리면서 초청장을 지금 보내려고 하는 나라는 다 중국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뭐 대결 양상이라든가 네, 척을 지고 있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뭐 인도 같은 데는 지금 국경선 문제가 있고 그렇죠. 호주는 요번에 굉장히 그 뭐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금 뭐 유탄을 맞은 상태고 네. 뭐 한국이야 그렇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다르게 G7이 지금 이 갖고 있는 세계 전체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이제는 판을 재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 UN이라든가 WHO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체적 흐름을 봤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바꾸는 역할들을 지금 G7을 통해서 해보겠다. 근데 마침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지금 외무부 당국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국격은 분명히 올라간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저거 외에도 지금 G7에서 AI를 위한 국제 공조 협력체를 지금 2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안 하다가 이번에 덜컹 트럼프가 하겠다 또 이랬어요. 그런 거를 쭉 봤을 때 지금 다른 어떤 가버너스, 글로벌 가버너스를 지금 트럼프는 머릿속에 놓고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의장국이니까 초청할 수 있다고 쳐도 누구를 초청을 시키느냐는 사실 의장국의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반중국 연대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 뭐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초청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제 4개 국가들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네. 이 4개 국가들이 사실은 뭐 경제력이나 어떤 정치력으로 볼 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이 주도하는 국가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GDP 규모로 볼 때 사실은 뭐 유럽에 있는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더 GDP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초청받는 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네. 있고요.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중국 연대로 구성이 되느냐? 저는 그건 조금 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구상의 전체로 볼 때 G7이라고 하는 어떤 주도 국가들이 있고 또 G20이라고 하는 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물론 한국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죠. 있는데 현재 G20에는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균형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 갖고 일부 좀 경제력이 약한 이런 이제 개도국들도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7 그 호스트 국가의 주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G7은 좀 너무 좀 작은 것 같고 G20는 좀 너무 넓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겠나. 또 미국은 주최국으로 우리가 초청을 하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고 이걸 G7에서 4개국을 합쳐서 G11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는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네네. 드는데 좀 더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전 세계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이 비회원국으로 포함되는.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높아진 이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거 뭐 저희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거부할 리가 없다. 안 교수님 어떠세요? 이게 반중국 연대라는 뭐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 G7이 이미 시대적 흐름을 지났다. 지났다. 왜냐하면 이 7개 나라의 이해관계가 중국을 둘러싸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독일 메르켈 총리를 전화로 초청하는데 메르켈이 코로나 때문에 못 안 간다고 간다, 싸웠잖아요. 못 가겠다.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사실 뭐 코로나를 이유로도 했지만 사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200명 기업가를 지금 중국에 또 파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독일의 대기업들이 지금 중국에다 다 투자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세계 최대 그 화학공업 기업
바스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중국의 최대 생산 기지를 만들고 있고요.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르켈은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핵심 리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EU와 미국 그리고 이 나라들이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식 방법을 좋아 안 해요. 그러니까 EU는 좋아하는 게 오바마식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식 중국에 대처하는 방법은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천천히 삶아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TTIP라든가 이런 게 더 파격적이거든요. 더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런 존엄을 지키면서 좀 양반의 자세를 지키면서 하는 전략이었다면 트럼프는 미국의 우선주의를 하면서 네. 이렇게 급격하게 셔크식으로 하면은 이유는 자기네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끓을 물을 다 끓이고 집어넣나요?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이전에 살아왔는데 갑자기 네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왜 너만 생각하냐 이거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 근데 저 메르켈이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오바마처럼 이렇게 한 번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른 방법으로 유화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단계적으로. 중요하지. 이렇게 한 번에 중국까지 죽여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게 방법상에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G7 친미주 국가들이 이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원래 들어왔다가 네. G8로 들어왔다가 2004년에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빠져나간 나가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후에 프랑스의 대통령이 계속 러시아가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왜냐면 프랑스는 러시아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려고 중국하고 친해서 경제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려고 해요. 견제하려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다음에 독일도 사실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죠. 둘이 옛날에 세계를 장악했던 국가들. 그래서 이게 다 이해관계 때문에 G7 안에서 너무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7개 국사에서도 다 다른 거군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부른 애들을 보면은 지금 러시아는 중국이 막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네. 항상 같은 목소리를 냈고 한국은 전략적으로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이 지리적 싸움에서 위치 예, 자체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인도 원화부터 중국을 싫어했고요. 딱 붙어 있고 제조 생산국으로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고 뭐 이런 전략적인 배정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국가, 부른 국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애들보다 국가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썼나요? 죄송해요. 네. 제가 습관처럼.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G7이라는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 회의에 우리가 포함이 됐고 초청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국격이 올라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넙죽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건 우리가 또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고민이 깊을 것 같거든요. 깊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정식적인 뭐 초청 못 받았다고 네. 그러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의 판단은 유럽에서의 중국몽은 끝났다.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중국 의존 경제를 해보니까 너무 한 번에 타격이 컸죠. 컸다. 예. 그래서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지금 중국도 우리를 원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를 원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중국이 지금 뭐 내놓으려고 하는 큰 프레임 중에 하나가 한중일 연맹을 지금 맺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1대1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퍼져나갔지만 동북아에서 한중일 부분에 한국이 차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네. 거기에 한국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모양새를 갖춰서 G11에 넣어주는 모양 뭐 등등이 해서 사실 요새 뭐 유행하는 그 트로트 가사처럼 네. 서로 그런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얘기거든요. 왜 한국이 중국 편을 들어야지 아니야. 한국은 미국 편이야. 지금 굉장히 그러한 이 판단에 문제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호흡으로 우리 네. 정부는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최석영 고문님께서는 FTA 교섭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또 중국 사이에서의 관계, 이 긴장감을 조절하는 데 좀 능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우리나라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제기구나 이렇게 다자간 어떤 협의체 같은 데서 예. 사실 어떤 친구가 생기기 좀 어려운 지리적 구조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한국이 동북아 보면 큰 중국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또 이제 일본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이 있는데
사실은 동남아 국가나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처럼 인접 국가들이 비슷한 국가들이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회의 같은 데서 어떤 그룹을 만들거나 이해관계가 같은 그룹을 만드는 데는 어디든지 들어가는 것이 한국에 이게 부합된다. 어디 가든지 들어간다는 건 참 애매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애매하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것이 바깥에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한국이 G7 회의에 초청을 안 받고 있다 그래갖고 한국의 이익이 증가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들어가서 미중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중재를 하는 것이 우리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저는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 이런 수법을 잘 쓰는데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원칙은 있어야 돼요. 원칙은 항상 우리 국민의 이익이 첫 번째라는 원칙을 세우면 아니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뭐 중국하고도 예를 들면 한중일을 할 수도 있고 네네. EPN도 할 수 있고 뭐 G11도 할 수 있고 그건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한국은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다 해야 돼요, 그냥. 네. 그리고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예. 미국이 지금 이제 주도하는 EPN이라고 하는 네네.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어떤 개념적인 용어지 현재 그 운영의 실체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과거에 미국이 지금은 탈퇴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주도했던 TPP라고 하는 게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태평양 경제 이제 공동체 같은 공동체 거죠. 이제 예. 협정인데 미국이 나중에 이제 그걸 처음에 주도를 하다가 나중에 빠졌어요. 맞았죠.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이제 호주가 좀 주도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당초에 미국이 구상했던 TPP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EPN이랑 개념적으로는 뭐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 TPP 협상을 하는 당시에 그리고 발효된 이후에도 한국은 또 거기에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또 밝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EPN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이 네. 중국을 지금 배척을 하고 미국에 들어간다. 딱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지금 보는 건 너무 좀 성급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EPN 얘기를 하셨으니까 EPN에 봤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모범 답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EPN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네트워크, 어떤 공급 사슬 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한국은 현재 그 이 태평양 연안국들하고 이 공급 사슬에 굉장히 깊게 얽혀 있는 그렇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제시하는 그 EPN이 어떤 형태인지 아직은 자세히 모르지만 예. 그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럼 지금 네. 화면에도 나오지만 사실 EPN은 작년도 11월 달에 네. 차관이 와서 얘기를 했고요. 저게 지금 좀 알아보니까 예. 올해 3월부터 무슨 명목으로 차관급 회의를 2주 격주로 계속 만났어요. 굉장히 그때 자주 하는 거네요. 국제 방역 공조를 위해서 만난다는 코로나19 대비가 명목인 거예요. 예, 명목으로 만났는데 4월 초가 되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이것은 다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드는 그런 모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EPN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게 그냥 지금 말로만 이렇게 된 부분도 많지만 차관급 회의가 2주에 한 번씩 지금 있어 왔다는 걸로 봐서는 네. 실체를 갖춰가는 그런 아주 태동 단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근데 그래도 여기서 또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뭘 하더라도 우리는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껴있기 때문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또 껴있기 때문에 섣불리 뭘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뭐 중국도 사드가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 미중 간에 한국의 입장이 항상 이제 어려운 건 그러니까요. 사실입니다. 항상 사실입니다만 선택을 좀 강요받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계속 놓이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한국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갈등과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 당판 때도 기회가 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현재 그 EPN의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무역 관계 네트워크, 서플라이 체인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중용도 사용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 비확산이나 이런 쪽에 사용되는 어떤 수출 통제 시스템의 확대하고 강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는 참여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그 한국 언론에서 그 뭐 옛날에도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IB 그 AIB 가입할 때 AIB에 가입하면 중국으로부터 뭐 엄청 그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뭐 그런 걸 받을 자격을 거다.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부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1월에 우리도 가입을 가입하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사고할 때 이거 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볼까? 이거 하면은 중국이 어떻게 볼까? 이 사고방식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야 돼요. 지레 겁먹지 말라 이런 예. 거죠. 왜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래요. 외교에서는 있잖아요. 내가 약하게 나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래 외교 강한 나라고 붙을수록 내가 더 원칙과 더 강함을 보여줘야지 뒤에 빌붙어서 무서워서 이러면 더 때려요. 그렇죠. 겁내면은 때리는 네. 건 맞는데 겁을 내는 요인은 과거의 사례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얘기 때문에, 기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니죠.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외교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내가 어느 한계를 내줘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강하게 나가고 원칙적으로 나가야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뭐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보복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기억을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겁을 안 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잠깐만 들거든요. 사드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사드 그 내부를 또 들여다봐요. 왜 그 일이 생겼는지를. 그때 다 아시잖아요. 왜냐면 그때 그 황교안 그 총리가 예. 중국 가서 만날 때까지도 안 한다 그러고 바로 며칠이 지나서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이런 상황이다 하고 제대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했으면 중국에서 느끼는 배신감이 덜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절대 안 한다 우리는 그럴 생각 아예 없다 이러다가 바로 해버렸잖아요. 말이 우리가 없이. 방법론적으로 좀 어설픈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예, 좀 세밀하고 세련되지 못한. 설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한다는 전술적으로. 부분이 중국을 우리가 뭐 감시하거나 이런 걸 안 한다는 그런 거지 북한에 대한 거는 지금 하는 거니까 거기에 해석의 차가 있고 조금 더 대화를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외교 문제는 모범답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해답은 있더라고요. 그거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네.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예, 두 분 외교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 예. 한 말씀 말씀 드리면 네.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예, 외교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의 어떤 대외적인 투사,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강대국하고 외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힘의 불균형이 협상장에서 이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외교 형태는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 가장 옳은데 실제로 힘으로 만약에 누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드 보복이라든가 혹은 미국도 이제 굉장히 이제 협상할 때 보면 상당히 큰 여러 가지 이제 지렛대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평등한 평평한 운동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딘가는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는 것 네. 자체가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소국가의 외교는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원칙에 충실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강대국을 설득을 하는 이런 노력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힘으로만은 상대가 할 수가 없죠. 그 원칙이라는 건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국민의 이익 될 수 있는 안전, 보안 뭐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한 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내정의 반영이니까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되겠죠. 사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렇습니다. 했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는 누가 기울어져 있는지는 사실 잘 판단이 안 된다는 생각 요즘에는 좀 듭니다 사실. 예, 네, 원래는 한쪽에 좀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이제 중국의 이 홍콩 보안법 이 제정에 대응해서 우리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한 지위를 좀 뺏어오겠다라는 걸 추진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콩에 그동안 여러 가지 혜택을 줬는데 이제 그 혜택 안 줄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단순히 겁주기용이라고 보세요? 일단 이번 기자 발언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좀 몇 개 있는데요. 예. 9분 25초인가 6초인가 얘기를 했고요. 기자 질문을 안 받았고 그다음에 대화가 대부분이 옛날에 했던 대화가 대부분이었어요. 새로운 게 그거예요. 지금 홍콩의
이 보안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옛날처럼 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자기 행정부에 명령했다. 지금 다시 관계를 다시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했고 근데 무역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무역 다른 옛날 이야기는 하면서 근데 무슨 뜻이냐? 제가 느끼는 그냥 당시 느낌이 뭐였냐면 굉장히 이게 무역 합의를 중요시하는구나 오히려 일단 이거는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 딱 터졌으니까 나와서 말은 해야 돼요. 이게 미국의 정치예요. 네네. 여기서 만약에 이런 기자회견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건데 구체적인 디테일은 없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도 제가 읽히는 트럼프 얼굴에는 대통령의 얼굴에는 중국과 그 무역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읽혔어요. 그래서 말이나 이런 거 할 때 시진핑 한 번도 언급도 안 했고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럼 중국에 뭔가 네. 압박을 하면서도 중국이 뭔가 입장 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공간이 주는 거죠. 뛸 수 있는 다른 데로.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 사람은 항상 수단과 방법을 제멋대로 사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스타일, 비즈니스 마인드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봐야 되겠죠. 이거 독일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문제는 제기하는데 네. 해결법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방법이 달라요. 지금. 그러면은 위협 용도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국민에서도 네, 위해서라도. 네, 거기 정치 룰을 보면. 네. 근데 제가 읽은 건 이래요. 자, 홍콩의 특별지를 박탈을 해요. 예. 그러면 그것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목적이 뭐냐면 그럼 중국을 이기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 박탈하는 것을 시행을 했으면 중국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이게 결말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콩의 자치권을 통해서 홍콩이 그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 근데 거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 홍콩의 특별지를 뺏었어요. 그러면 홍콩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홍콩은 선택지가 없어요. 중국하고 더 거래를 많이 해야지 자기네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과 그러면 문제 힘들어졌으니까. 결론이 중국에 더욱더 예속될 수 있는 부분들로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검토를 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홍콩에 대응을 해서 중국이 심천이라든가 상해에 지금 금융도시를 하기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자체도 홍콩의 그런 매력이 굉장히 반감되어 있는 상황이고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진짜로 강력한 어떤 대응보다는 레토릭, 서로 말싸움으로 계속 뭐 11월 대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저는 뭐 보였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양면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중국이 그 제정했다고 하는 홍콩 그 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아직 법의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인대 결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법은 나중에 상부위원회에서 과정이 또 검토를 거쳐야 해서 입법이 되고 나중에 반포, 네. 발표가 되는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직 한 2, 3개월 시간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법의 실체적 내용을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시행되는 시기가 언젠지 또 한번 봐야 되는 이런 이제 전제가 하나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주의권을 박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특별주의에 관한 이제 미국하고 홍콩 간의 합의는 1992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홍콩의 어떤 그 고도의 자치권을 이제 보장을 하기 위해 갖고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입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도입됐던 홍콩 인권법 같은 경우에는 그 고도의 자치 유지를 전제로 해서 이걸 만약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걸 위반한 사람 또는 기관, 국가에 대한 어떤 자산 동결이라든가 무역 제재라든가 비자 발급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박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의도를 표시를 했지만 거기도 구체적인 액션이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현재는 총을 겨누면서 방아쇠에 손가락만 갖다 댔다. 혹은 칼을 빼려고 칼집에 손을 갖다 댔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쏠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정도의 인상만 뉘앙스만 주는 거군요. 충분히 상대편에 대해서 위협적인 언사를 교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바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범죄 인도 법안 작년에 막 했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벌써 이거 준비를 해갖고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시나리오 다 검토를 한 거예요. 자, 홍콩도요.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이거든요. 그 배 가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극한 상황으로 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퍼즐이 지금 미싱 인포메이션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면은 어쨌든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미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자명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네. 입장에서도 미국이 이렇게 나올 게 뻔한 시나리오였는데 이렇게 서로 자신 있게 나오는 건 왜 그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만약에 진짜로 그 실행이 된다. 홍콩에 대한 미국의 이 특별 권한을 뺏는 네. 최고 그 대우가 없어진다 이러면 제일 손해보는 게 홍콩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겠죠.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셋이 다 피해를 힘들어져요. 보는, 이득을 보는 곳은 네, 하나가 근데 없네요. 왜 그러냐? 이렇게 보세요. 중국은 전략적으로 가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정치 구조 때문에 전략을 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짰냐면 2020년 지금부터 2035년까지 전략적 방어 단계예요. 그리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는 전략적 대치 단계예요. 대치. 되게 기네요, 기간이. 그다음에 2050년 이후는 중국식 표현하면 사회주의 현대 강국, 세계 최대 현대 강국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2050년 중화민공화국 100년 될 때는 중국의 가버넌스를 세계 가버넌스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핵심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이 지금 중국에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아까 말한 건 중국 쪽으로 중국이 안 되는 것이 실력서. 그럼 중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안 될 때는 일단은 세계 전술을 쓰겠다는 거예요. 전술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강하고 내가 약할 때는 세 가지 전술을 중국에서 썼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중국 국민이 똘똘 뭉치게 하는 전술이에요. 근데 그건 중국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 신뢰가 엄청 높고요. 근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어떠냐? 여기에 비하면 조금 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렇게 나눠져 그렇죠. 있게. 국회도 나눠져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세계상에서 모두 연합할 수 있는 연합 전선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변수가 EU예요. 유럽. 그렇죠. 그걸 중식 표현을 하면 공간을 통해서 공간 전략을 통해서 시간을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국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를 통해서 대승리를 만들고 이 전략적 방어 단계는 그리고 공간 이동을 통해서 시간적 여유를 만들겠다라는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전략 카드가 EU거든요. 예. 근데 EU가 지금 좀 왜냐면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헤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기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익을 채취하려고 해요. 이유는 이유. 그러니까 공간이 중국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세 번째 중국의 전술은 뭐냐면 미국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미국 국내 세력을. 분열을 시키는 거군요. 트럼프 똘똘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분열을 예를 들면 이번에 흑인 인권 운동도 좀 그런 역할을 해요.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왜? 저런 우연히 저렇게 사태가 발생한 그리고 거네요. 이런 일이 많아요. 지금 왜냐면 미국이 신생아 탄생률이 있잖아요. 50% 이하예요. 나머지는 다인종이에요. 근데 다인종은 민주당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 쪽은 다인종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미 분열이 돼 예, 있는 백인 상태네요. 순수로 그런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분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공화당은 계속 순수 백인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고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를 분열하는 건 중국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전술적으로 앞으로 2035년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기가 힘들다. 근데 한국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은 이제는 대미국, 대중국 전략을 갖고 가야 돼요. 전술이 아니고요. 한국도 이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은 장기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보통 민주정치라는 단기적이지 않고. 민주정치라는 국가들은 전략이 있기 힘들어요. 그렇죠. 뭐 의견을 갖고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주 바뀌니까. 네. 왜냐면 내 임기가 5년이고. 그러니까요. 전략을 바뀌면 또 다시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네, 오니까. 근데 중국은 100년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100년을 갖고 가잖아요. 우리도 뭔가 긴 호흡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렇게 사건 터질 때마다 어째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네. 근데 이제 사회 정치적이고 굉장히 심도 높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경제적으로만 딱 뽑아봐. 경제만 딱 네. 뽑아갖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 홍콩 사태가 이제 극렬이 돼갖고 뭐 자치권 뭐 뺐고 뭐 직위 박탈했어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홍콩은 환율 제도가 패그제입니다. 1달러당 7.8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게 1983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고정돼 있죠. 이거를 폐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폐지하면 그 다음 날부터 마진콜의 디레버리지가 무지무지게 나오고 지금 홍콩은 뭐 이 소위 말하는 유출과 유입이 지금 유출이 3배가 높습니다. 여기도 한 나가기도 많아요. 4,400억 달러 정도 외환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며칠 못 버텨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견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환율, 외환, 패그제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최대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바로 시행해도 되는 거거든요. 며칠 놓는 거는 이러한 즉각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게 패그제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야 이거 조금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좀 긴장할 포인트다. 환율, 외환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킬레스건이 되고요. 만약 이게 됐다 그러면 바로 인접국가 신흥국에는 진짜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그런 파고가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지금 뭐 미국과 지난해에도 계속 이어졌던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갈등에서 보면 기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이번에 그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 협의체에 미국이 가입을 하면서 최초 제안한 지 뭐 2년 만에 이제 공식 출범하게 됐고 그 전에도 뭐 미중 갈등이 있어서 화웨이를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화웨이를 압박하면서 또 규제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 추격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은 사실은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갈등은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 시장 경제 시스템인데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한쪽도 다른 쪽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기술 문제도 기술 문제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 갈등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관련해 갖고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어떤 자본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기술을 습득을 하고 취득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반면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미국의 기술이 중국이나 혹은 제3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수출 통제 시스템도 굉장히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중국의 기술력을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 기술이 빠져나가면 또 다시 변형돼서 자기들을 공격할 거를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기술이 그 정도 되나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 중국하고 미국과의 싸움의 본질을 뭘로 보냐면 결론이 이래요. 중국의 생각은 내가 뭐 해도 그러니까 트럼프 달라는 걸 다 줘도 우리를 때릴 것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이거 중국의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중국의 속담이 뭐냐면 백성은 무죄인데 옥을 갖고 있으면 유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네가 또 이런 소가 나간데 그 국가가 나를 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지면 죄가 없어도 죄를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만두냐. 일본처럼 다시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없는 실력까지 왔을 때야 손을 뗀다고 중국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술력을 그만큼 높여놔야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겠네요. 지금 미국이 뭐 이래서 맞춰주고 이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기술 강국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중에 대표 선수가 화웨이예요. 근데 화웨이가 있고 근데 AI 쪽은 있잖아요. 중국이 세계적인 와이퍼에 기록된 세계 특허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미국의 6배예요. 그 특허가 제일 많아 AI 쪽에. 그리고 AI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죠. 핵심인데. 근데 AI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미래의 석유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AI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이동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빅데이터도 중국 같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마치 두 개가 다 갖고 있는 바람에 여기서 누구도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표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작년에 미국에서 중국의 AI 그 관련 기업들을 또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11개인가. 근데 그중에 커다신페이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화웨이는 칩하고 우리가 칩하고 그
뭐 설계 쪽에서도 뭐 EDA 같은 이런 프로그램 다 미국 쪽 거 쓰거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미국이 딱 죽이겠으면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5번이나 임시 라이센스를 두면서 계속 가는 이유는 예. 퀄컴이나 브로드컴 이런 애들이 수백억 달러를 해서 기술 개발한 거 그 원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사줄 수 있는 시장이 중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중국에 그걸 그래서 할 수가 계속 없네요. 라이센스 지금도 이번에도 지금 화웨이 돼서 아직도 8월 말까지 또 연장을 임시로 해놨어요.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어차피 중국이 다시는 자기 세력에 도전 못할 정도로 그게 가는 게 본질이고요. 그 핵심에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왜 2035년이냐. 예. 중국은 2030년을 이제는 미국 기술에 이전 안 해도 갈겠다고 기술을 강국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에서 서는 순간 이제는 미국에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일본의 사례처럼. 네. 그때까지는 기술 강국을 아주 그래서 지금 선인 계획이고 이런 게 다 중국 거기에 맞춰가는 거군요. 2010년부터 그렇게 준비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 무섭네요. 아니 첨언을 하자면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도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계 사람들 만나면 지금 아니면은 이제 영원히 못 막는다. 그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상위 3개 그러니까 이 반도체 설비 업체가 설비 업체. 예, 전체 45%예요. 미국 거 장비를 안 사면 안 돼요. EDA 전자설계 장치 그것도 상위 3개가 미국 회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이 파운드리 하면 SMIC라는 걸 지금 개발하는데 그렇죠. 거기가 7나노를 못 합니다.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7나노를 하면 EUB라 그래서 이제 이 광학 장비를 들었는데 ASML 네덜란드 회사거든요. 미국 증시에 지금 상장이 돼 상장돼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면은 하지만 지금 AI하고 이 5G 이런 부분들의 빅데이터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졌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5년 내지 10년만 주면 따라 먹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에요. 그거를 구동하는 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인데 그거는 지금 뭐 거의 미국과 중국이 5대 0으로 지금 미국이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되는 거 어저께 미국이 스페이스X로 해서 유인 우주선을 떴죠. 발사를 했죠. 6G가 뭐냐면 인공위성을 통한 이제 전 세계 연결망을 이루어가는 네트워킹입니다. 거예요. 따라서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중국이 달 표면 뒷면에 네네네. 안착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이 우주 개발까지 가는 게 그냥 6G, 맞아요. 7G에 지금 맞아요. 상황이 붙어있지 현재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를 벗어났네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이.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을. 우주 정거장을 갖고서 거기서 거기서 전 세계 또 기술 전쟁이 네트워킹을 한다고 하면서 그거 먼저 잡는 사람이 그렇죠. 저 위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뭐 게임 끝이거든요. 그 지금 싸움이 굉장히 지금 뭐 치열하게 붙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부터 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이 무역 갈등을 빙자한 싸움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피로도도 높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뭐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거나 여지를 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도 뭔가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아까도 이제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앞으로 시스템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길게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언급 안 했고 그다음에 무역 문제를 언급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전략의 변화를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일방적인 국제관계 일방적 승리는 없기 때문에 대화의 틀은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중 1차 무역 합의가 1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중국이 수입해야 되는 물량이라든가 뭐 이행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금년이 안 끝나봤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선제적으로 미국이 중국이 이행 안 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시기상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국 간의 어떤 구조적 갈등은 지속하면서
어떤 대화의 창은 계속 열려 있는 상황에 있는 이런 어떤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기민하고 냉철하게 양측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되고요.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한국이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기적인 전술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굉장히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피곤하겠네요. 이렇게 기민하고 세련된 외교 기법을 지금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이번에 호주도 엄청 맞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직격탄을 맞았죠. 예, 그러니까 포화를.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이걸 장기 그 변수로 설정하고 아예 고정해놓고. 예, 이제 이게 앞으로 제가 아까 2050년 거기다 맞춰서 한국이 네. 지금부터 50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는 정말 지혜를 만들어서 전략을 짜야 돼요. 예. 아까 말씀하신 네. 기본 원칙, 국민을 네. 위한 정책으로 네. 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네.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련된 외교. 세련된 외교. 예, 예. 참 어렵습니다. 세련된 외교 이거 말을 하긴 힘든데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세련된 외교. 트럼프가 되시면은 답이 나온다니까요.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자, 트럼프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홍콩을 살리겠어요? 무역 협정을 살리시겠어요? 당연히 무역 협정을 살리겠죠. 딩동댕 거기에 맞춰서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눈에서 본 부분, 시진핑 눈에서 본 부분을 그 위치에 가서 보기 시작하면요. 정답은 있다. 없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해답은 있다.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최영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